안녕하세요. 토스트 디파트먼트 아트 디렉터 현세별입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에 메이커 토스트의 첫 인터뷰이 이준원 작가님을 모시고 첫 번째 음성 인터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메이커 토스트는 코로나로 서로 물리적인 왕래가 힘든 요즘 비대면으로나마 잔을 들어 올리고 작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거친 후 함께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는 취지로 만든 특별한 코너입니다. 저희 토스트 디파트먼트가 소개했던 작가들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건네고 음성 녹음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을 믿고 이를 작품으로 증명하는 작가, 인류의 본원적인 의지를 화폭에 담고 있는 이준원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이준원 작가님이 저희 토스트 디파트먼트의 첫 번째 인터뷰 작가님이에요. 컬렉터분들에게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원 작가입니다. 저는 토템 시리즈라는 연작 작품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준원 작가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 말씀 더 드려볼게요. 저는 이준원 작가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네요. 존재의 한계와 죽음을 유쾌하게 표현하는 현대 작가. 제2차 세계대전에 쓰인 폭격기의 그림을 그려넣는 노즈아트. 고대 바바리안들이 전투에 나갈 때 몸에 바르는 워페인트를 죽음과 직면하는 것이 곧 어빈 사람들이 남긴 얼룩들에게 강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반추상적 형상을 구축하며 작가의 에너지와 무의식이 타자화된 일종의 토템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토템들은 작가 자신과 그림을 보는 이에게 대항하는 에너지를 주면서도 결국은 선미의 흐름에 휩쓸리는 인간적인 가련함과 처연미를 내포합니다. 작가님, 최근 여러 전시, 옥션,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컬렉터분들에게 인식되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계신데 작가님은 어떤 작가로 대중들에게 소개되고 싶으실까요? 네, 저는 어떤 우리 인류라는 종에게 주어진 강렬한 에너지를 덩어리화하거나 아니면은 이야기화해서 신화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한테 강렬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작가로 남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의 작품과 작가님의 인생을 떼어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작가로서 작업을 시작하기까지의 과정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궁금증을 한번 해소해보는 시간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기까지의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네, 작가님은 언제 처음 그림에 흥미를 가지게 되셨을까요? 네, 저는 제 기억이 존재하는 한, 이제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려왔었고, 그 이유는 이제 아버지께서도 종합예술인이셨고, 그리고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근처에 살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놀이터 드나들듯이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제 그림을 이제 흥미를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당연히 제가 크면 뭐 피카소나 이런 사람들처럼 유명 작가가 되는 줄 알고 살아왔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미대에 가게 되고, 물론 이제 잠시 이제 시각 디자인과를 가다 보니까 좀 더 비즈니스적인 광고 쪽 광고 디자인이나 그런 쪽 일을 하다가 회사 다니면서도 계속 꾸준히 드로잉을 놓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렸던 드로잉들이 일종의 약간의 경향성이 생기면서 그것들을 이제 계속 그리면서 작품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카이빙을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 이제 작가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제 전업 작가를 좀 준비했던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2017년 첫 개인전을 여셨을 때도 전업 작가보다는
사업가로서의 삶을 약간 병행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완연한 어떤 전업 작가의 삶으로 들어서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네, 그때 2017년도에는 이제 삼청동에 있는 작은 갤러리에서 정말 작은 개인전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뭐 그 개인전이 의미가 돼서 전업 작가를 생각한 건 아니고요. 원래 그 즈음부터 전업 작가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 작은 드로잉들을 좀 작품화할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었던 시절이고요. 좀 더 전업 작가로서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사업을 뭐 작지만 좀 다양하게 진행을 하면서 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고난들이 많이 닥쳤었어요. 그래서 뭐 물론 뭐 돈과 관련된 고난이 많았고, 그래서 뭐 신뢰가 깨지는 그런 경험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좀 뭐랄까, 사업은 제 서비스를 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지만 그 결국은 뭐 소소하게 매각이 되거나 뭐 망하거나 하면은 또 그냥 뭐 자연인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뭐 누구 대표님 무슨 그런 식으로 불리다가 그게 끝났을 땐 항상 난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정말 능력이 있어서 연쇄 창업을 하고 그런 사람까지는 못 됐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평생 할 수 있는 업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생 정말 켜켜이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업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제 행동의 계기가 되는, 포텐셜이 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좀 돈이 많았었잖아요. 사업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신물이 났다고나 할까?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전업 작가라기보단 평생을 할 수 있는 업을 찾자, 뭐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어렸을 때 꿈이었던 작가, 일종의 회귀를 한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을 초창기, 중반기, 그리고 현재 이렇게 시기별로 나누어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해요. 작가로서 작품을 진행하면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그 슬럼프가 동력이 되어서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내기도 하잖아요. 해서 달라지는 작품의 내용이나 스타일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의 첫 개인전이 삼청동에서 스몰띵스라는 주제로 2017년 5월 진행했던 전시네요. 2017년 작품들 아카이빙을 살펴보면 현재 진행하고 계신 작업과 주제는 일맥상통하게 인체의 도식을 평면 위에 재구성해서 우리 존재의 유한함에 대해 고찰한다. 동일하지만 스타일이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2017년도에는 먹드로잉 작업이나 팝적인 느낌이 더 많이 가미된 작품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작가로서 첫 발을 내디딘 2017년도의 대표작으로 뽑고 싶으신 작품이 있으실까요? 네, 2017년도에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신진 작가인데 초기 중기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예, 일단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제가 이제 전업 작가로 시작을 했던 첫 해는 뭐 대표작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토템보이라던가 콕핏, 이제 조종석 이런 작품들이 생각이 나고요. 그때도 지금과 주제는 사실은 별 다르지 않아요. 일맥상통하긴 하는데, 뭐 약간의 차이라면 그때는 이제 좀 더 토템 몬스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토템이면서 이제 몬스터라는 게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존재, 그런 것들을 그냥 몬스터라고 지칭을 해서, 지금보다는, 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조금은 더 팝적인, 좀 더 경쾌하고 좀 유쾌한 느낌으로 이제 작업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뭐 바뀌게 된 계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정말 어떤 여행 같이 하나의 여정처럼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변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는 이제 제 주제 의식은 있지만, 제 어떤 시각적인, 뭐랄까, 어떤 시각 엔진이랄까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시각 엔진이 이제 조금씩 만들어져 가던 완전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품은 이제 어느 정도 그때에 비해서는 좀 더 저만의 어떤 엔진 같은 게 이제 만들어져서 좀 더 제 에너지를 좀 더 가감 없이 화폭에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형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2019년도는 작가님에게 뜻깊은 해였을 것 같아요. 고 샤갈 등 역사적 거장들이 거쳐갔던 공간에서 전시한 프랑스 그랑팔레 국립미술관 앙데팡탕전, 그리고 연이은 파리, LA에서의 전시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작가님을 알리게 된 해였잖아요. 이 시기에 진행했던 작업 중에 토템몬스터, 모선 작업들이 해당 연도의 대표작들이더라고요. 해당 작품들에 대한 설명들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 당시에는 제가 좀 더, 해외에도 저를 알리는 노력을 이제 계속 꾸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더 해외에서의 작지만 좀 의미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이제 찾았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의 이제 프랑스 위주로 전시를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당시 그림의 이제 특징은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제 작품에 있어서 중요한 형식인 어떤 오토마티즘, 어떤 직관적인 붓질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식을 좀 시험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작품들은 조그맣게 드로잉을 하고 그거를 이제 캔버스에 옮기는 형식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뭔가 이제 에너지에 로스가 생기는 기분이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진실성이 좀 약간 훼손되는 느낌도 들었었고, 그래가지고 그 과정들을 좀 더 그냥 제거를 해보자 그런 생각에 캔버스에 뭐 쉽게 말하면 즉흥적으로 페인팅에 붓질을 해서 작업을 진행시키는 시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 주신 모선이라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캔버스 하나를 펼쳐놓고 즉흥적으로 막 페인팅을 하다가 아직 좀 끝나지 않았고 좀 더 확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씩 추가를 해가면서 어떤 세계의 이야기들을 확장해 나가는 형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캔버스가 4쪽까지 늘어나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제 오토마티즘 그 형식이 지금까지도 주요한 이제 형식으로 자리 잡아서 지금도 초중반 작업까지는 완전 즉흥으로 이제 페인팅을 진행하고, 그런 형식을 통해서 좀 더 제가 생각하는 에너지를 화폭에 로스 없이 좀 더 순수하게 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그리고 2021년 현재로 돌아와 볼게요. 올해와 작년은 유난히 대작이 많은 것 같아요. 2020년은 제가 생각하기에 작가님의 현재의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살짝 굳어지게 된 해인 것 같은데요. 각 연도를 관통하는 작품은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이때 그린 작품들은 푸른 토템 시리즈가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푸른 토템은 이제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토마티즘적인 어떤 직관적 붓질로 단색을 이용해서 어떤 존재감들과 그들의 이야기들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이제 거기서 좀 더 확장을 해서 푸른색에서 좀 다른 색들과 다른 요소들이 첨가된 게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다른 시리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작이 많은 이유는 뭐 일종의 도전이죠. 그래서 좀 더 큰 작업, 제가 처음에 이제 그냥 거의 썸네일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드로잉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화폭을 키워나가는 이제 과정이 있었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미술관 전시들이 몇 건 이제 좋은 기회들이 잡히면서, 좀 더 큰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0호나 아니면 100호를 제 아까 말씀드린 한 폭씩 확장해 나가는 형식으로 3개, 4개까지 확장을 해서 더 큰 작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제 작업은 큰 작업에서 좀 더 저만의 에너지가 더 느껴진다는 평을 듣고 있어서 저도 큰 그림들도 지금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작품들 모두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캔버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캔버스가 이어져서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네요. 이번 저희 기획전에도 출품되는 작품들인데요. 지난 8월 화이트블럭 아트센터에서 진행되었던 개인전 미스에 출품되었던 토템, 판크라치온 넘버 1 각각 120호 작품들이죠. 그리고 오라토리오 300호 작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화이트 블록 살인미술관인데요. 그래서 거기서의 전시가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전시였습니다. 거기 공간이 천고도 어마어마하게 높고 또 이제 높은 천고 사이로 이제 자연광까지 내비치는 어떤 그렇게 쉽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처음 갔을 때 내가 과연 이 공간에 잡아먹히지 않고 제 작업을 온전히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100호 이상의 작업도 도전을 해보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120호나 300호 작업들이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 120호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시의 메인작으로 선정을 해서 자연광이 탁 들이우는 그 가장 천고가 높은 벽에 걸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100호 3개를 덧대서 그린 오라토리오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한 폭씩 한 폭씩 확장해 나가면서 이제 파노라마 같은 형식의 작품도 이제 가끔 그리는데, 그런 형식의 작품 중에 이제 가장 큰 작품이 되었고요. 오라토리오라는 뜻은 어떤 성스러운 합창 뭐 그런 뜻이에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다 그려놓고 보니까 뭔가 좀 천지창조스러운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게 성스러운 제목을 선정해서 붙였습니다. 판크런치온 제목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가님? 네, 판크라치온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블록 전시 때도 이제 메인작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은 제목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어떤 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목에 국한되는 어떤 그림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최소한 제가 작업을 하면서 자꾸 떠올랐던 키워드들을 사실 그걸 좀 메모를 해둬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제목으로 짓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고요. 판크라치온 같은 경우에는 고대 그리스의 어떤 레슬링의 조상님 같은 어떤 그런 아주 원시적인 몸과 몸이 부딪히는 어떤 그런 격투기인데요. 판크라치온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감각들이 좀 더 많이 함유된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남성적이고, 좀 뭔가 뭔지 모를 것들이 서로 막 엉키고 부딪히고, 약간은 좀 뭔가 전투하는 듯한 전장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품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작가님이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작가님만의 철학이나
작가로서 가치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 작품에 대해서는 이제 서두에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뭐 자세히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을 정도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작업은 어떤 딱 정해진 이야기나 뭐 정해진 메시지가 정확히 언어적으로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어떤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어떤 철학적인 감수성, 어떤 철학적인 감흥성 그런 것들이 제 시각 엔진으로 어떤 제 시각 언어로서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딱 정해진 뭐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이런 것들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관람하시는 분들은 어떤 뭔지 모를 것들이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존재들이 우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우리라는 개체를 넘어선 인간이라는 종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사랑을 하고 있는 섹슈얼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봐주실 수 있도록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보면서 본인만의 어떤 메시지나 본인만의 어떤 삶의 가치관 그런 것들이 좀 더 제 작업을 보면서 구체화돼서 스스로에게 딱 어떤 창처럼 탁 꽂힐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자신만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인간이라는 종에 관한 어떤 철학이라던가 어떤 메시지들이 제 작업을 보면서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